여보, 나 지금 죽을 수도 있대. 나중에 갈게. 지금 회사 행사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 속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30분 안에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결혼식이 더 중요했대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옆 침대는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내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15분 동안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편의점 과일 바구니 하나 놓고 갔죠. 그날 전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오강민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님의 낮고 큰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마치 큰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원고석, 그러니까 소송을 신청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오강민, 나이는 35살입니다. 이 사람은 내 전 남편입니다. 한때는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딱한 벽 같은 것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의 차가운 시멘트, 벽처럼 말입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경 씨, 준비 다 되셨죠? 변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떨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1년을 견뎠습니다. 365일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평범한 가을 날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내과 병원에서 접수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여쭙고 컴퓨터에 이름과 증상을 적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무언가가 배 안에서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와 등에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빨리요. 병원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것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천장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형광등이 주르륵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자궁 안쪽에서 출혈이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30분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척 급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가족이 오시나요? 간호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남편한테 전화 걸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네 번째야 겨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 30분 안에 수술 못하면 위험하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회사 전무님 아들 결혼식이야.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갈게.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수도 있대. 제발. 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잘해주실 거잖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 좀 바빠.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오십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할게요. 제가 혼자 서명할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펜을 쥐고 내 이름을 썼습니다. 서민경. 나이 33살. 글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잉크와 눈물이 섞였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섞여서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천천히요. 마취과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나를 덮었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뜬 건 몇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가족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깨어났어요. 우리 딸 눈 떴어요. 괜찮아? 아프지? 물 줄까? 옆 침대 환자분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왔습니다. 15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산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툭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 몸조리 잘하고 나 먼저 갈게.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과일 바구니에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격표를 떼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쾅. 복도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딱 5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병실이 2인실이네. 이거 돈 많이 들겠는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고아라 친정도움도 못 받을 텐데. 에휴, 걱정이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5분 만에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인사도 짧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도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세상에 혼자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나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나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문상호, 나이 65살입니다. 바다미래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수술하는 의사였습니다.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동쪽에 큰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병상이 넘는 큰 병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30년 동안 단 하나의 일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신문을 보기 전에 꼭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비서가 종이를 들고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응급으로 입원하신 환자분이 18명입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문상호 이사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명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 명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서민경 33세. 자궁 외임신 파열. 응급수술. 이름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민경. 그 이름이 마치 망치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1990년생이면 지금 33살입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자차트를 열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술 기록을 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쓴 간호 기록을 봤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한 줄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특이사항 오른쪽 쇄골 아래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 확인됨. 문상호 이사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점,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에게 있던 바로 그 모양.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욕실에서 웃고 있는 새 살배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깡총깡총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목욕 후 하얀 수건을 두르고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쇄골 아래에 초승달 모양 점이 분홍빛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인가? 문상호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문상호 이사장은 6층 병실로 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만 당직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05호 병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문틈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 서민경이었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눈매였습니다. 코끝도 닮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코였습니다. 입술 모양도 닮았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은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민경이인가? 그는 더 이상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흘러나온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상호 이사장은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605호 환자 추가로 혈액 검사를 해주세요. 이사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검사할까요?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결과는 저한테만 직접 주세요. 다른 사람은 보면 안 됩니다.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의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은 문상호 이사장에게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갈색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나가 보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찢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의뢰인 문상호, 피검사자 서민경, 친자 확인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은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민경아, 우리 아이야. 정말 우리 아이야.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해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때 신었던 작은 신발 한 짝, 돌잔치 때 입었던 노란 한복, 3살 생일 사진, 그리고 편지 30통. 매년 딸의 생일마다 쓴 편지였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도 계속 쓴 편지였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은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1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민경아, 오늘도 너를 찾는다. 오늘도 경찰서에 갔다. 오늘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빠는 여기 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그날까지 여기서 기다린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30년 전 잉크와 지금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사흘 뒤 나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점잖아 보이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서민경 씨,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맨 앞에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문상호입니다.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뒤에 선 2사람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다 변호사 정판수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고유라입니다. 2 변호사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더 긴장했습니다. 이사장님과 변호사 2분이 왜 나한테 오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병원비는 다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은 의자를 하나 가져와 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려고 앉은 것 같았습니다. 1993년 봄이었습니다. 30해 전이지요. 3살짜리 아이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다고 엄마 손을 놓은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날 노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오른쪽 쇄골 아래, 여기에요. 이사장이 자신의 쇄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목욕 후 하얀 수건을 두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아기였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쇄골 아래에 초승달 모양 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신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장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경 씨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 기록을 봤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쇄골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민경 씨가 입원하셨을 때 피 검사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인률 99.99%. 종이를 읽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상호 이사장이 내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경아, 내가 내 딸이다. 내가 30년 동안 찾던 딸이야. 이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눈앞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사장이, 아니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물 사이로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작고 빨간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아기 신발이었습니다. 내가 돌 때 신었던 신발이야. 한 짝은 잃어버렸지만 한 짝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가 신발을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신발은 아주 작았습니다. 내 손바닥만 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쓴 편지다. 30통이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썼어. 아버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민경아, 오늘 내 생일이다. 20살이 됐구나. 오늘도 너를 찾으러 다녔다. 오늘도 못 찾았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빠는 여기 있다. 언제나 여기 있다. 민경아,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래, 민경아, 내 딸.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유라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 씨, 이제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유라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이요? 나는 물었습니다. 네. 민경 씨가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셨을 때 남편분은 어디 계셨나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결혼식에 있었어요. 회사 전무님 아들 결혼식이요. 나는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중에 간다고 했어요. 지금은 바쁘다고요. 나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 이건 법적으로 유기입니다. 아내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돕지 않은 거예요.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분들의 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문안을 5분만 오시고 병실비가 비싸다고 불평하신 것.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문상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경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빠가 다 도와줄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아라서 친정도움도 없겠네 하던 그 표정.
시아버지가 한숨 쉬던 그 모습, 남편이 편의점 과일 바구니 놓고 가던 그 뒷모습.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말해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신분을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이사장님의 딸이라는 걸 아직 알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구하라고 부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끝까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고유라 변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판수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그래야 저쪽에서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증거를 다 모아두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다. 내 방식대로 하자. 그 대신 혼자 아프지 마라. 힘들면 아빠한테 바로 말해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부르니 내 등이 쭉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구부정했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남편 오강민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경아, 왔어? 남편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무슨 일이야? 남편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때문에? 그건 정말 미안했어. 그때 상황이 안 좋았잖아.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혼자 수술실 들어갔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근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듯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집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럼 빨리 끝내자.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영원. 남편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잘 살아. 남편이 뒤돌아서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응. 나는 아주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손만 흔들며 나갔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정판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서명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2주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판수 변호사는 대한건설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병원과의 계약서, 납품, 기록,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사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아버지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첫째, 불법 하청입니다. 병원 시설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도 직접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허위 견적입니다. 실제 공사비보다 30% 뒷싸게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셋째, 자재 품질 문제입니다. A급 자재를 쓴다고 계약했는데 B급을 썼습니다. 변호사가 사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2년이나 거래했는데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아버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계속 속여온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약 해지하게, 그리고 세무서에도 자료 넘기게. 아버지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통보해도 될까요? 계약 해지 통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요. 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계약 갱신. 회의 날이 왔습니다. 전시아버지, 그러니까 대한건설 대표 오진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비서와 함께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빼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12년 거래했는데 뭐가 문제겠어. 올해도 계약 갱신은 당연하지. 오진수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거래처를 다 재검토한다던데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걱정 마. 오진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 대한건설 오진수입니다. 계약 갱신건으로 왔습니다. 오진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문상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오십시오.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진수가 의자에 앉으려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앉지 마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진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병원과의 계약은 오늘로 해지입니다.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12년이나 거래했습니다. 오진수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우리를 속였습니다. 불법 하청, 허위 견적, 자재 품질 사기. 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진수가 허리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부로 끝입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가슴에는 바다미래의료재단 이사 명찰이 반짝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서류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후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진수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경아? 오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민경, 이사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나는 존댓말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진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그 다음엔 빨갛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오진수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회의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나는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오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아가 어떻게 이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오진수를 봤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병원 법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한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과거 12년 치 계약서를 다 꺼내서 조사했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청 업체들에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일주일 후, 전 남편 오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민경아. 나야. 오강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다 망하게 생겼어. 병원이랑 계약 끊겼고 세무조사까지 나왔어. 오강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이랑 아는 사이잖아. 부탁 좀 해줘. 한 번만 봐줘. 오강민이 애원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피냄새를 풍기며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저예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했어. 오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끊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만큼 맑았습니다. 그 사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돋이 클리닉이라는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육원, 쪽방촌, 경로당을 돌며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어느 날 개포동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윤태훈. 나이는 36살.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 눈높이를 맞춰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님, 내일은 노량진 경로당입니다. 윤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라면 말고 죽을 많이 챙겨가요. 어르신들 소화에 그게 더 좋으니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훈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윤태훈이 내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혼한 것, 혼자 수술실에 들어간 것,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의 이사님이면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태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같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다녔습니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님, 윤태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나는 그를 봤습니다. 저랑 같이 살까요? 윤태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왔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왔습니다. 맨 앞줄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민경아,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오셨잖아요.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장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버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결혼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윤태훈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훈이 먼저 커피를 끓여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판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언제인가요? 나는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전 시댁의 불법 거래 건을 함께 다룹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재판이에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달려갈게요. 태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경아, 내일 재판이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긴장되니? 아버지가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줄게. 아버지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끼던 반지야.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너한테 주고 싶어 했을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았지. 내일 법정에 갈 때 이걸 끼고 가렴. 엄마도 너를 응원할 거야. 아버지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딱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잘하고 와라. 아빠가 믿는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엄마의 반지를 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태훈이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나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판수 변호사와 고유라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정판수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유라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3층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피구석에는 전 남편 오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는 전 시아버지 오진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오강민이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원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님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원고 서민경 씨와 피고 오강민 씨 간의 위자료 청구 소송건입니다. 판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 주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판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 서민경 씨는 2023년 10월 15일 가공외 임신 파열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남편인 피고 오강민 씨에게 4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네 번째 통화에서도 나중에 가겠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원고는 홀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술 후에도 피고는 15분만 병문안을 왔고 편의점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습니다. 가격표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이 사진을 보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당시 중요한 회사 행사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회사 행사가 아내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정판수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피고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원고 서민경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증인,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판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민경입니다. 나이는 34살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번째 연결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을 수도 있대. 제발 와줘.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중에 갈게. 지금 바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 환자분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쓸쓸함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15분 왔습니다. 편의점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습니다. 가격표도 안 뗀 채였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뒤 시댁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5분 계셨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실이 2인실이네. 돈 많이 들겠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아라 친정도움도 없을 텐데. 나는 그 말들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세상에 혼자구나.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증인,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그 집안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오강민을 봤습니다. 결혼식 때 아프나 건강하나라고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아플 때 남편은 옆에 없었습니다. 내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오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첫째, 통화 기록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4차례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병원 기록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원고 혼자 서명한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피고가 편의점에서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산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넷째, 병원 방문 기록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원한 5일 동안 단 한 번 15분만 방문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보셨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오강민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판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회사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옆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강민이 나를 봤습니다. 민경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오강민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피고 오강민은 원고 서민경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계속 읽으셨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 오강민은 원고 서민경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판수 변호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변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유라 변호사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상우, 그리고 남편 윤태훈이었습니다. 끝났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겼어?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이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자. 지하 식당에서 청국장 먹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농담했습니다. 의사식단의 청국장. 허락합니다. 태훈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 법정의 소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 귀에는 파도 소리 같은 고요가 흘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식당에서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뜨끈뜨끈한 청국장이 속을 데웠습니다. 맛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나는 아버지 그릇에 두부를 더 넣어 드렸습니다. 민경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 당당하게 말하는 내 모습이.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태훈도 말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내가 멋있었어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남편이 있다. 가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다. 당당한 나, 강한 나, 행복한 나.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훈과 함께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돋이 클리닉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민경아, 오늘 어디로 가지? 아버지가 이사장실에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개포일동 경로당이에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혈압계, 혈당 측정기, 파스, 죽, 따뜻한 물수건 다 준비했어요. 나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사 차량이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승합차였습니다. 옆면에는 바다미래의료재단 해돋이 클리닉이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윤태훈이 이미 와서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태훈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짐은 다 실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실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태훈이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 씨도 함께 갔습니다. 나이는 45살. 경력 20년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어르신들 혈압이 높을 것 같아요. 김수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혈압약 여분으로 더 챙겨가요. 나는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약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였습니다. 30분쯤 달려서 개포일동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개포일동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이고, 추워라. 김수진 간호사가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죠. 나는 짐을 들고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어이구, 누가 왔나?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저희 바다미래의료재단 해돋이 클리닉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사 양반 왔네. 할머니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만.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구석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리 펴세요. 경로당 회장님이 돗자리를 깔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먼저 혈압부터 재겠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대답했습니다.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2살이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 드셨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응. 죽 한 그릇 먹었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팔 좀 올려주세요. 나는 혈압계를 할머니 팔에 감았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였습니다. 으이고. 조이네. 할머니가 찡그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삑삑. 측정이 끝났습니다. 혈압이 150에 95네요. 조금 높아요.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가끔 까먹어.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매일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잘 먹을게. 할머니가 약속했습니다. 오늘 혈압약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꼭 드세요. 나는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이사님. 할머니가 약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8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릎은 어떠세요? 윤태훈이 물었습니다. 에이, 아프지.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할아버지가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주사 맞으실래요? 통증 주사요.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주사 아프잖아. 할아버지가 겁을 냈습니다. 살짝만 따끔해요. 금방 지나가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맞아야지. 안 그러면 더 아플 테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태훈이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소독약으로 무릎을 닦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태훈이 밴드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벌써 생각보다 안 아프네. 할아버지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따가 좀 지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태훈이 설명했습니다. 고맙네, 선생님.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30분의 어르신을 진료했습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주사도 놓고, 약도 나눠 드렸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할머니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을 준비해 왔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큰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와, 죽이네. 어르신들이 박수 쳤습니다. 우리는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달콤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자, 할머니, 여기 있어요.
나는 할머니께 죽 그릇을 드렸습니다. 고맙네, 이사님. 할머니가 받으며 웃었습니다. 모든 어르신께 죽을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김수진 간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님, 텔레비전에서 봤어.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요? 나는 의아했습니다. 응,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대한건설이 불법으로 장사했다고. 그 집 구석 사람들 혼 좀 냈더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뉴스까지 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네, 법대로 처리됐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이사님, 옛날에 고생 많았다며? 남편이 병원에도 안 왔다며?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고, 그래도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네. 그 의사 선생님 참 좋은 사람 같아. 할머니가 태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태훈이 인사했습니다. 너희 둘이 참 잘 어울려. 보기 좋아.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경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투를 치셨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태훈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1년 전을 생각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어땠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태훈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아버지도 있고 당신도 있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시고. 나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서요. 태훈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오후 3시 봉사활동을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남은 약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가? 할머니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나는 약속했습니다. 꼭 와야 해. 할머니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약 꼭 드세요.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김수진 간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어르신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경로당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요. 우리도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경로당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피곤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판수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정판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나는 물었습니다. 대한건설 횡령사건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표 오진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입니다. 벌금도 5억 원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 오강민도
공범으로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계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겨우 말했습니다. 추가 고발 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더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의아했습니다. 괜찮아요. 복수는 여기까지면 돼요. 이제는 앞을 보고 싶어요. 나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태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대요. 유죄래요. 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근데 추가 고발은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덧붙였습니다. 왜요? 더 할 수 있을 텐데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됐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나는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태훈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게 새하얗게 덮였습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던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아버지 안부 여쭤보셨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나는 물었습니다. 글쎄다, 뭐가 좋을까? 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드릴게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태훈 씨도 같이 가시죠. 아버지가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태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표식이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다시 집을 찾았다는 표식. 나는 혼자 아니라는 표식.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표식. 눈을 감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외롭고 아픈 사람이 혼자 울지 않게. 따뜻한 손길이 닿게. 그런 세상이 오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와 태훈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빨리 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요. 나는 달려갔습니다. 눈 속을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